안녕하세요. 40대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크고 포부도 커서 제가 이른 나이부터 성공할 줄 알았죠. 저는 30대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20대에는 저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이리저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고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취직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취직을 하였어요. 다행히 계약직이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취직할 거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기로 했어. 조금 돈 좀 모으고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그냥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이리저리 일 버리지 말고 회사나 다니다 시집가. 엄마 소원이야, 어? 안 돼. 나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지켜봐줘, 엄마. 그래도 엄마 소원대로 취직하니까 좀 낫지? 일단 일도 열심히 해야지.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회사에 들어가며 차곡차곡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저의 긴 꿈을 응원해주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라면 믿고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팀장이었고 저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일은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크게 저에겐 와닿진 않았어요. 언젠간 전 제 꿈을 이룰 거니까요.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이런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죠. 남편에겐 3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남편이 맏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저희가 제일 늦게 하게 되었죠. 처음 인사 가는 날 약간 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제 예상과 들어맞았습니다. 동서들은 시집 온 지 꽤 되어서 이 집안의 터줏대감과도 같았죠. 오히려 시부모님보다도 동서들의 입김이 더 센 듯한 느낌이었죠. 조금 놀랐어요. 남편은 착한 재수씨들이라고 했지만 제 눈엔 그렇지 않았죠. 저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묘히 저를 건드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해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아, 아주버님이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저는 둘째고요. 이 친구는 셋째예요. 잘 지내봐요. 어머, 의외인걸요? 아주버님 의외의 안목이시네. 은근 외모만이 보시느라 장가 늦게 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유, 어서 와요. 너무 고운네. 우리 아들이 늦은 장가라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희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해야죠.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하셨죠? 제 친구가 그렇게 아주버님 쫓아다녔는데 그 친구 거절하고 선택한 게 형님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아주버님 진짜 의외다. 다행히 어머님이 좋은 말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지만 동서들은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억지로 꾹꾹 참느라 혼이 났죠. 제 면전에 대고 둘이서 키득키득 하는데 첫 만남부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규일이 개판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성격 같아선 또박또박 맞대답하는 저지만 첫 만남이라 그날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죠. 그 동서들은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도
저에게 면박을 주었죠.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치게 되었어요. 왜냐면 결혼식이었거든요. 어머, 형님이 고르신 드레스, 이거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만 어깨 가리는 걸로 하시지. 원래 이렇게 어깨 드러내는 드레스는 어깨 좁은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건데. 형님 같은 덩치에는 좀 안 어울려요. 안 그래, 동서? 어머, 그러게요. 여기 둘째 형님이 패션 전공이시잖아요. 좀 물어보시지. 어쨌든 뭐 고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왜? 우리 남편은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던데 내가 어깨가 좁아서 일부러 얼굴 작아 보이려고 넓어 보이는 거 선택한 거야. 성공이네. 그래도 우리 형님 걱정돼서 그런 건데 혹시 뭐 기분 나쁘셨어요? 결혼식인데 웃어야죠. 안 그래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고마워. 걱정해줘서.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나? 어쨌든 축하해줘서 고마워. 동서들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으며 고가운 웃음을 날렸으니까요. 그날은 이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어요. 동서들의 기분 나쁜 소리만 아니었어도 완벽한 결혼식이 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제 드레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조금 기분은 망쳤죠.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했고 앞으로 조금만 더 일해서 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신혼여행에서도 제 남편에게 꼭 주입을 시켜놓았죠. 남편도 저의 꿈을 응원해주는 멋진 남편이었어요. 시집가기 잘했다 생각했죠. 난 회사 딱 3년 봐. 회사 3년 다니고 이제 내가 했던 장사 다시 시작할 거야. 자기도 응원해 줄 거지? 이제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당연하지. 결혼 전에도 알았잖아. 당연히 너 응원해. 그리고 잘 될 거고.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응원만 해줘도 나는 너무 좋아. 자기랑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릴 것만 같아서 기분 좋네. 아, 맞다. 근데 둘째 동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며? 왜 말 안 했어, 어? 그때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궁금하네? 아, 내 스타일 아니었어. 그리고 이미 그땐 너한테 마음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은근 동서는 그 친구가 자기자기도 했으면 바라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뭔가 기분 나빠 동서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당신이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어.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내가 네가 좋은데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하여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다행히 남편은 그 동서 친구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고 자기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저를 감동시켰죠. 정말 이 남자라면 쭉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 친구 문제는 별다른 이슈 없이 넘어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저희 계획과 저와 남편의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들의 얼굴을 봐야 해서 착잡했지만 내가 오래 겪은 게 아니니 그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과 남편, 형제들이 절 맞이해 주었죠. 어머, 형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버님도 얼굴이 피셨네요. 보기 좋으셔라. 고마워. 아, 동서들 선물 사왔는데. 신중히 고른 건데 동서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얼른 열어봐. 그래도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다. 동서들의 선물을 주니
동서들은 아주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어댔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지만 금세 동서들은 선물을 열어보더니 입술을 삐쭉삐쭉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사온 사람 성의도 신경 안 쓰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동서들은 인성이 글렀다고 생각했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니까 드디어 말을 멈추었죠. 저조차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 선물. 향수네요? 저 이 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 다른 동서 거랑 똑같은 거네? 아휴, 우리 형님, 센스는 좀 떨어지네요? 어머, 그러게. 우리 둘째 형님 여행 갔을 때는 스카프에 얼마나 멋진 거 사다 줬는데 겨우 향수? 우리 형님 돈 너무 아낀다. 어? 난 생각해서 사온 건데 이게 겨우 향수가 될 줄은 몰랐네. 동서들 취향 알았으니 다음번엔 스카프 같은 걸로 알아볼게. 아니에요. 뭐 맘에 우러나야지. 억지로 떠먹어서 하는 건 됐네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나와서 식사하세요, 형님. 그래도 그네가 생각해서 사다 준 건데 너희도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너네도 참. 세아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동서들 취향을 미리 간파했어야 했는데 까다롭네요. 어머님 건 이거예요. 니트 어떠세요? 어머, 너무 예쁘구나. 그네가 안목이 있어. 이렇게 선물 고르는 게 센스가 있어. 고맙다. 잘 입을게. 아유, 색도 고와라. 에이, 그렇게 센스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라도 마음에 들어해서 그나마 하나는 건졌다. 이 느낌이랄까요? 회사는 언제부터 출근이에요? 계약직 휴가도 주고 너무 좋다. 요샌 다 주지, 연차도.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계약직 소리 좀 그만해, 동서. 요즘 세상에 그냥 먹고 살고 남에게 떳떳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계약직 거려. 좀 거슬리네. 말 조심 좀 해줄래? 작은 동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약간 대화에 날이 서 있는 느낌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지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일에 떳떳했기 때문에 동서들에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자체가 유치한 걸 알면서 말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지라 동서 속을 긁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죠. 사람 긁는 일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대단한 동서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는 패션 전공이라고 그러던데 딱 보니까 내 눈엔 보기에는 동서는 패션 전공한 사람 치고는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네. 하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알겠지? 어머, 형님이 우리 둘째 형님 옷 입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어쨌든 뭐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이 너무 의외야. 우리 아주버님은 결혼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쁘고 잘 나가는 제 친구들이나 형님 친구들 소개해준다고 해도 됐다고 매번 그러시더니. 역시 짝이 다 있나 봐요. 그게 형님이고. 그래? 그러게 운명은 따로 있나 보네. 희수 씨가 인기가 많았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줘서. 그러게요. 형님이랑 뭔가 안 어울리면서도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지내봐요, 형님.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랑 작은 동서는 좀 회사에서 맡은 책임도 크고 일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집안의 대소사 같은 거는 형님이 아무래도 큰형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혼자 하는 것도 무리이실 테니. 아니다. 다들 바쁠 텐데 괜찮아. 그냥 아직까지 나 혼자 할 만하니까 이런 거 일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알겠지? 화려하지 않다는 말에 약간 경직되는 동서 얼굴이었지만 금세 알겠다고 하곤 웃어 보였죠. 그리고 대놓고 저보고 모든 시댁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어머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마음은 편했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일은 하겠지만 동서들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 얄미웠거든요. 큰형님이 누군지 걸려만 봐라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부담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열심히 저대로 일을 하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시댁에서 행사가 있지 않는 날에는 동서들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면서부터 주말마다 시댁에 가 어머님 상황을 살피고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려야 했죠. 이 일이 본격적인 동서들과의 트러블의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길게. 동서들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맡아줘. 내가 그냥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힘들어 하시고. 아니, 형님. 저희는 바쁘다니까요. 가끔 주말에 회사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주말마다 가냐고요. 형님이 가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형님은 계약직이니까 뭐 주말에 안 가겠죠. 하지만 저희는 회사 직책이 있기 때문에 주말 출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우, 진짜. 이래서 좀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뭘 알겠어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매번 주말마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주씩만 맡아서 식사나 챙겨드리자는 게 큰 잘못이야? 동서들 너무한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살살거리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저흰 그렇게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하여튼 못해요. 이기적인 동서들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한 달에 한 번도 못한다는 동서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쩜 그리 이기적인지. 계속되는 말다툼에 지쳐서 결국은 주말마다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리는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둘 다 억지로는 절대 안 한다는 말에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철저히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겠기에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는지 넌지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넌지시 던진 말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죠. 주말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안 와도 된다니까.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좀 쉬지 그래. 몸도 안 좋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말엔 제가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제가 와서 좀 도와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네한테 너 사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냐?
고맙기도 하고. 어머님은 한사코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모든 걸 제 힘으로 일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었죠. 그리고 더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무려 3년을 어머님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와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어머님은 그 사이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주말마다 오는 저에게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병간호를 했지만 어머님께 제 꿈을 응원받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 손으로 마지막까지 어머님 밥을 해드렸다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날 곱게 단장을 하고 온 동서들이 얼마나 얄밉던지 생전 괜찮을 때는 방문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잔뜩 꾸미고 온 동서들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서들은 그런 저를 또 갈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얄밉던지. 어머, 형님 좀 편하겠어요, 이제. 주말마다 안 가도 되고, 안 그래요? 뭐 아버님이야. 아줌마 하나 붙여놓고 밥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병간호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진짜 형님도 대단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아유. 동서는 누가 알아달라고 병간호 하니?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건데.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속 좀 그만 긁어.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고마워해야지. 여기까지 와서도 난 척은. 아유 진짜. 인성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난척이라뇨. 둘째 형님 잘난 건 알아줘야죠.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됐죠?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그동안 생색내면서 병간호 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형님 말대로 어머님 가시는 길 조용히 하자고요. 뭐? 너네들이 사람이니? 이제서야 얼굴 한번 비추면서 그동안 어머님네 코빼기도 안 비춰놓곤. 됐다, 말을 말자. 기가 막혔습니다. 3년간 명절외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저보고 고생도 사서 했다. 이제 안 가도 돼서 좋으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인가 싶었죠. 일단 장례식이라서 참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가시는 길 좋게 배웅해드리고 돌아섰는데 어머님이 저에게만 편지를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동서들 모르게. 그 내용이 얼마나 슬픈지 펑펑 울었어요. 이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 딴에는 너무 고마웠나 보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거기엔 제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돈이 필요하면 장롱 앞 통장 하나 두었으니 이걸로 사업 미천에 써라 하면서 주셨죠. 어머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용기에 힘입어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겨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제 힘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만 말하였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거야. 그래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길이 없으셔서 준 거니? 잘 받아둬. 안 받지 말고. 엄마가 생전에 너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라도 너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받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나도 내일 열심히 이제 해나가야겠어. 그래도 돈은 안 건들래.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해야지. 내 힘으로 꼭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도 응원 많이 해주신 분이야 잘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뻐해 주시기도 하셨고, 어머님 마음에 보답하는 의미로라도 이 약 물고 해내야겠어. 자기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줘서 나 열심히 잘 해나가 볼게. 전 어머님이 남겨준 믿음의 힘을 얻어 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접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힘들었고, 평일에 회사를 갔다가 밤에 이렇게 제 사업을 운영하였죠.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저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했기에 회사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제 사업이 빛을 받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리저리 제 회사를 찾아주는 거래처들이 늘어났고 점점 회사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하루였죠.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홈쇼핑에 제 제품이 나오는 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 값진 눈물이요. 저만의 상품을 만들고 이 방송을 어머님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호출이 있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버님은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는 날이라며 저희를 다 불러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네 동서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내가 오랜만에 너희를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네도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아버님, 그럼 제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좀 쉬고 계세요. 이따 오후쯤 바로 들릴게요. 아니야. 천천히 오렴. 아줌마 불렀으니까 음식 준비는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와서 축하만 해줘 그냥. 힘들게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니? 에이 아버님, 그래도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말동무 해드리면 좋죠. 일찍 갈게요. 오랜만에 저도 아버님도 뵙고 싶기도 하고. 전 일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최선을 다해 동서들의 진급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물론 동서들이 마냥 예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가족이니 미운 것은 버리고 축하할 건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 사업에 대해 오픈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도 묵은 앙금을 털어내 보자라고 생각한 파티였어요. 아버님이 주최하신 거였지만 그래도 내심 이렇게 동서들이랑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죠. 제가 맞이이기도 하니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동서들은 아직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며 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서로 물어뜯는 건 없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요리도 하고 동서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동서들은 저를 무시하는 건 똑같았어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너희와는 인연 끝이다 라고 말이죠. 동서들 왔어? 축하해. 진급했다며? 가뜩이나 능력도 넘치는데 더도 진급하니까 너무 잘됐다. 수고했어. 너무 축하해. 네, 형님 와 계셨네요. 감사해요. 무기계약직 형님한테 축하받아도 되나 싶네. 그래도 축하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러게요. 형님 감사드려요. 저희만 잘 나가서 어떡해요. 괜스레 죄송하네. 아직 잘 다니시고 계시죠?
그래도 무기계약직이면 영원히 잘릴 일은 없다고 하던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직급되면 책임감만 있고 안 좋아요. 내 걱정은 안 해줘도 돼. 동서들이 걱정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 맞다. 나도 축하받을 일 있는데 축하해 줄래? 그 전에 저랑 막내 동서랑 상의 좀 했는데 여기 명함 먼저 받으시고 좀 회사에서도 급이 있는데 집에서도 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직위순으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와서 이런 일은 좀 그래요. 맞아요. 임시직인 무기계약직 형님이 부엌대기 해야죠. 안 그래요? 형님도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주 형님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대소사는 이제 형님이 책임져야죠.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우리 형님. 순간 꼭지가 돌았죠. 어이가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날 또 엿먹이는구나 싶었죠. 자기들끼리 오면서 또 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 발언을 할까 궁리하며 왔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날렸습니다.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지갑에서 저희 비밀 명함을 던지며 말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자, 이건 내 새로운 명함. 나도 축하받을 일 있다고 했지? 나 소임보석 대표 됐어. 내 브랜드고 아마 소임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봤지? 홈쇼핑도 많이 나오잖아. 이것들아, 빨리 가서 주방일 안 하냐? 지기대로 일하자며. 사장 위에 아무도 없잖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소임 대표라뇨? 아니, 우리 거래처 대표라고요? 아니 어떻게... 형님, 아주버님 회사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아니 그럼 형님이 원래 하던 일이 액세서리 디자인이었어요?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어떻게 형님이 대표일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랬지.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이고 동서처럼 디자인 전공이야. 몰랐지?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내 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사업 시작했어. 다행히 내 디자인 좋아해주는 회사들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모든 회사들이. 내 회사 콘택트 해준 거 동서인 거 알지? 우리 직원이 가서 PPT 했다던데. 동서가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며? 위에 상급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더니 왜 이젠 할 말 없나 봐? 뭐하니? 둘이 거기 서서 얼른 음식 안 날라? 너희가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 직위 낮은 사람들이 무조건 부엌대기 해야 한다며? 얼른 음식 날라 이것들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눈치도 없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니? 아버님, 얼른 나오세요. 아래 것들이 다 할 거니까. 아버님은 앉아만 계세요. 저랑 같이 얘기해요. 아버님은 제가 대표가 됐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제 오랜 꿈을 어머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셨기에 아버님 또한 제 꿈을 알고 계셨거든요. 동서들의 진급 파티였지만 사실상 제가 제일 많이 축하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신이 나서 저를 축하해 주었거든요. 동서들의 표정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얼굴은 잔뜩 구겨져서 가만히 주방일만 했고요. 서로 할 말이 없는지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액세서리 브랜드이다 보니 도저히 저를 찍어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몇 년 동안 억울했던 동서들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본인들보다 잘나지 않고서야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걸 보아하니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회사가 제 거래처였기 때문에 그 회사로는 납품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동서회사와는 거래를 끊기로 하였습니다. 거래를 끊고 나니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왔고요. 아니, 형님네랑 저희 회사랑 거래가 끊겨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설마 악감정 가지고 거래 끊은 건 아니시죠? 맞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동서회사랑 일할 급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봐줘야 할 이유도 없잖아? 동서 그렇게 내 패션에 대해 지적해놓고 내가 디자인한 액세서리 납품받고 싶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끊었어. 동서가 끊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형님. 갑자기 끊으시면 제가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다시 거래해 주셔야죠. 동서, 잘났으니까 다른 거래처 알아봐. 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실까? 나 바쁜 사람인 거 알잖아.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론 그렇게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마.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 모르는 거거든. 동서가 결혼 전부터 동서 친구 때문에 나한테 악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막내 동서까지 동화시켜서 나 밑바닥 취급한 거 아직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이 정도로 그냥 거래 끄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끊을게. 그리고 회사 일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전화를 끊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제 직원한테 듣기로는 동서는 그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해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안겼고 그 덕분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보니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을 테니까요. 둘째 동서가 정리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막내 동서가 알게 되자 저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 동서들의 우정이 얼마나 간사던지 웃기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만 우대하는 가족이라니. 형님, 제가 오랜만에 전화드렸죠? 아니, 이따 끝나고 제가 소불고기를 좀 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동서가 왜? 둘째 동서네나 가져다 줘. 둘이 절친 아니었어? 됐어, 난 괜찮아. LA 갈비면 모를까. 불고기는 별론데? 아, LA 갈비요? 아, 그럼 제가 내일 그거 해다 드릴까요? 이왕이면 형님이랑 얘기도 하고 내일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집 앞에 경비실에 두고 가. 아, 그리고 아버님도 좀 가져다 드리고 나한테 해줄 생각 말고 아버님한테 가져다 드려. 아, 그럼요. 아버님도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아, 이왕이면 형님 보고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죄송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놀랍네. 됐어, 괜찮으니까 그냥 경비실에 맡겨줘.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통쾌했죠. 그리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계약직 사원이었을 땐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던 동서들이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살랑살랑 대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성공해야겠다고 느꼈죠.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요. 동서들이랑 마주치지도 않고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아버님한테 할 도리를 하고 동서네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동서들이 아버님을 통해 제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아버님도 동서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보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진 않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용기를 준 덕분인지 제 사업은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꿈꿔왔던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직급 때문에 차별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동기 삼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의 맛이 짜릿하기도 하더라고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차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11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늦게 결혼식을 올린 거냐 아니면 재혼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랍니다.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유년기를 이곳저곳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 살다 보니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연애를 할 때도 의뢰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라 눈길이 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기혼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식물을 기르면서 저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네 학원에 갔다가 남편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그때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머, 너 유미의 아버님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분이셔? 아니, 이번에 들어간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어. 진수 씨 딸이 너네 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몰랐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 매번 유미는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데리러 안 오시는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유미 아버님이 혼자 양육하고 있어. 그래서 매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 친구는 남편이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돌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친해지면서 술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처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 엄마랑은 돌쯤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은 다들 친구도 마음껏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유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하기도 했었죠. 제가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미 엄마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미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여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 봐주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시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방에 사셔서 계속 돌봐주시기는 어려웠죠. 그땐 진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아이가 이젠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돼서 그나마 괜찮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늠도 안 되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유미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 접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 씨랑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잘 버틴 게 저한테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혼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정말 내 딸인 것 마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딸은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죠. 아, 수영씨,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 여동생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해서 유미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원래 진수 씨랑 유미는 1+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유미 안 오면 더 어색하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어요. 그래도 전 유미랑 진수 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딸은 처음 이가 빠지던 날에도 유치원 추첨을 하던 날에도 저는 함께 했죠. 그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저에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친딸처럼 딸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어때? 유미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당신 닮은 둘째 낳고 싶어. 여보, 나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유미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유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유미가 마음이 아픈 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유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지금 유미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괜찮아? 그래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예전에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예전에는 결혼하면 셋이고 넷이고 다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 마음을 유미가 다 채워줘서 이젠 유미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결혼 후 둘째를 낳자고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둘째를 낳게 되면 딸이 서운할까 싶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유미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친모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어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었죠.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언니, 뭐가 궁금한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유미 친모랑 연락이 되나 해서요. 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아이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빠도 물어물어서 아이 한번 보겠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모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뭐 자기는 아이 안 낳은 걸로 하고 싶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도 엄청 충격받아서 다시는 친모랑 안 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유미가 친모를 궁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미가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오빠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한번 온 적은 있었죠 뭐.
오빠 결혼한다. 딸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전화 끊더라고요. 뭐 염치가 있으면 연락 못 하겠죠.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이 낳지도 않았다고 하고 다니니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언니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유미한테도 엄마는 언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 싶어 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아도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 역시 크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항상 친모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왜 그럴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친모랑 연락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똥을 싸질러 갔는데 없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죠. 오빠가 전처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네, 별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요? 뭐 좋다마다 할 것도 없었어요. 성인 돼서 첫 연애였는데 바로 임신해서 부랴부랴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긴 10달 동안 아이 품느라 친구도 못 만났으니 아이 낳았으니까 놀러 다니겠다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언젠가는 새벽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저랑 오빠가 가서 끌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에겐 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꾹꾹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동안 흥청망청 놀아도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유미 돌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열이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응급실 계속 가고 약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울면서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전처한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청 크게 싸우고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그 길로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뭐 오빠도 많이 참았고 아이 보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터진 거였죠. 아가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아이의 친모는 돌쟁이 아이가 고열로 아픈 날에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느라 출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퇴근 후가 되면 기저귀가 터지다 못해 밖으로 소변이 샌 적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런 친모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나기는커녕 양육비도 한 푼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런 친모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들려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알았는지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미 친모예요. 진수랑 결혼했다고는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는 아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건 알 거 없고요. 우리 유미한테 혹시라도 나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이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제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요. 갑자기 연락 온 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고 난 후 친모는 종종 남편에게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모가 아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친모가 갑자기 유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영 꺼림칙하거든. 솔직히 내 생각은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당신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연락 왔어? 나한테도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여자 참 웃기는 여자네. 왜? 갑자기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 참 웃겨. 육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가 그런 말이라니. 참, 무슨 생각일까?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유미 생각이랑 당신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 당신도 별로라는 거지? 나도 사실 굳이 지금 와서 그래야 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나한테 선택권은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유미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유미도 싫다고 말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 남편은 전처가 자신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부터 꺼림칙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이야기 후 남편은 딸에게 친모를 만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저만이 엄마라면서 얘기를 했다며 말을 했답니다. 딸의 그런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깊게 자리한 것 같아 마음이 아리고 쓰리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살았었는데 딸은 더더군다나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혼을 해버렸으니 더 상처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무한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던 아이가 11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시작되더니 5일 내내 열이 오르내림을 반복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곳저곳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열감기라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이가 11살이 되면서 출장이 잦아지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유미는 어때? 나는 괜찮아. 유미가 더 걱정이야. 어제는 열이 좀 내리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 왜 그런 걸까? 검사를 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나보다 유미가 더 힘들겠지?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얼른 일 마무리하고 가볼게.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일하러 와버려서.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도 유미가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 이곳저곳 병원 가보자고 하면 싫어할 만도 한데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따라와 주니 나는 고맙지. 몸도 아플 텐데 그래도 힘든 내색 많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픈 유미 보면서 내가 다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당신 몸이 더 상하겠소. 요즘 잠은 좀 잤어? 유미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잠을 통 못 잔다면서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모녀가 서로 걱정만 하고 똑 닮았네 아주. 유미가 그랬어? 아휴, 정말 엄마가 유미한테 더 배워야 되겠네. 여보,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도 잘 마무리해서 와. 어쨌든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 뭔가 방도가 나오겠지.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딸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제 걱정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지자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고열로 입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처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에서부터 화가 가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 역시 크게 놀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입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너 우리 딸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나 아파? 저기, 진정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왜?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여기서 해. 당신이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해야 되겠어. 개모라고 애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이 사단을 내? 아이 다 듣고 있으니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이건 내 몸에서 손대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소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아프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전처를 보며 저는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얼른 수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처는 제 손을 뿌리치기 바빴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친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지야! 어머,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나! 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친모의 머리를 잡아서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친모는 더욱 놀랐죠.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에 친모는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나 준 은혜도 모르는 게 어떻게 니네 엄마 머리를 잡아당기니? 네가 잡아야 할 머리는 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머리야. 넌 우선 똑바로 정해서 행동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직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친모인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애가 아픈 거 맞아요? 하는 거 보니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친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친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을 저의 딸이었어요. 속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저는 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낳아준 은혜를 말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 유미 낳아준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권리는 충분하지. 그리고 당신은 유미 친모가 아니고 계모잖아. 계모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몰라요? 당신 우리 유미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내가 유미 더 잘 알고 정성으로 키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생색은? 뭐 유미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요? 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뭔 병이 걸렸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어디 아픈가 보네. 유미 진단서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요. 그게 당신이 왜 필요한데? 당신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낳았다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미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진단서 저한테 보내요. 학대 흔적 내가 찾을 테니까. 학대? 혹시 본인 얘기하나? 돌쟁이 놓고 다닐 때는 학대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딸 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나 기가 막히기도 했죠. 갑자기 진단서까지 전해달라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출장 가서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전처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못 올 때인가? 내 딸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지금껏 아플 때 연락해도 한 번 보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네. 칭찬이야? 고마워. 어쨌든 딸 아프다고 하니 한번 와봤어. 계모가 혹시나 우리 딸 때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 조심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아이 낳고 한 것보다 훨씬 배는 더 잘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애처가 납셨네. 아무튼 우리 딸 괴롭힌 흔적 있으면 이 여자고 당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네요, 당신. 10년 동안 한 번을 연락도 면접 교섭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 대접 받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나 내놓고 말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서는 무슨 부모 노릇이야? 전처는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벗어나기 바빴어요.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가 보니 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해 주었죠. 남편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며칠은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아, 사실 동생이 자기한테 전처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아픈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 입원했냐며, 언제부터 아팠냐며, 병 걸린 건 아니냐며 꼬치꼬치 깨묻길래 대답은 안 하고 바로 끊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뭔가 여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지. 일은 다 마무리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서 든든하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어. 아이 상태도 궁금했을 텐데. 근데 전처는 왜 갑자기 온 걸까? 글쎄,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유미 돌 때 말이야. 지금처럼 며칠 동안 고열에 응급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때도 전처가 아이가 크게 아픈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는 떼고 갔냐 이런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또 유미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난 거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다 털린다. 정말? 설마. 그래도 친모인데 자식 아픈 걸로 보험금 타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도 그게 참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아이 아픈 것만 잔뜩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남편은 딸아이가 돌 때 크게 아팠을 당시에도 전처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진단서는 떼어왔냐 등등만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역시나 친모는 그날 이후로도 아이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타나 있었고 딸아이는 그런 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어디가 아픈 건데?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딸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불편하긴.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색?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색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말할 것도 있고요. 저는 짜증이 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친모를 이끌고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날은 저도 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유미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어요? 핏줄이니까 당기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핏줄도 아닌데 챙겨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유미랑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그쪽은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유미 아빠 아니었으면 서로 알지도 못했을 사이 아닌가? 뭐라고요? 피로 이어진 사이? 겨우 피 조금 줬다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뻔뻔하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다 정말. 애를 안 낳아보니 내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어찌되었든 유미 어디가 아픈데? 큰 병이야? 친모는 계속해서 어디가 진짜 아픈 건 아니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얼굴은 걱정이 아닌 궁금증으로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또 상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계모니까 우리 애 때려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니야?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이가 당신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당신 뭘 했어? 당신은 아이를 낳은 것만 했지 다른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아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미는 내 딸이지 당신 딸이 아니야. 끝까지 엄마 노릇은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근데 엄마 노릇 하려면 그간 안 줬던 양육비도 다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소장 날아갈 거야. 뭐? 양육비? 그걸 당신이 뭔 자격으로 언급해? 내가 아니어도 남편이라도 했을 거야. 당신 그동안 아이는커녕 아이 낳았다는 것도 숨기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놓으셨잖아. 원하던 대로 당신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내가 당신 출산한 거 숨겨줄 테니 더 이상 아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 어떤 걸 할래?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 그래, 당신 의지는 그것뿐이야. 딸아이보다 돈 몇 푼이 더 벌벌 떨리는 일이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당신이 출산했다는 것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알아? 뭐? 치사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내 자유지. 그건 좀 겁이 나나 보네? 역시 한번 쓰레기는 뒤집어도 쓰레기란 게 사실인가 보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봐. 양육비 소송 서류 갔을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진모는 당연히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진모는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보험을 노리고 접근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조회해보니 친모가 가입한 보험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전했던 양육비 청구를 중단할까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청구를 진행하자 친모는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야,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련히 양육비 주겠지. 없는 걸 어떻게 하니? 아, 돈도 없으신 양반이 여행도 가시고 자동차도 바꾸시고 명품백도 척척 들고 다니시는가 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하니? 뒷조사는 당신만 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당신 똑똑히 들어. 양육비 청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유미에게 남긴 상처, 그거 치유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돈 꼭 받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줘야 할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당신이 뭔 권리로 얘기를 해? 나 내 딸 엄마니까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둘 수 없지 않겠어? 딸이 싫다는 사람 떼어내는 게 내 일이야. 진모는 양육비 청구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열이 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건강해져서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친모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딸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되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진 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와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 가져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 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휴,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휴,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 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아,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어?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기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 죄.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세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빼었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친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얘,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